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기업의 주가를 도출하는 과정과 그걸 통해서 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해서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선정할 수 있다,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순화해서 가정을 두게 됨으로써 이게 퍼까지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 퍼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데 가치 평가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아이스크림이 이제 뭐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가격이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샀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5,000원보다 가치가 있어.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사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 그 아이스크림을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5,000원보다 가치는 못해. 그런데 5,000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 즉 거래에 있어서 합의된 가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된 가치가 바로 가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 가치라고 할 때 가치라 하면 주관적인 판단 금액이죠. 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가격, 이 가치는 되기 때문에 이가 가치 미만인 가격이라면 사겠다 라는 가격이고, 파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내가 5,000원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한 아이스크림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탁 하고 막힙니다. 왜? 나는 그냥 가격을 보고 이건 싸네? 이 싸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 가격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거였잖아요.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 가치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네? 그러니까 판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관적인 판단, 그 다음에 그 제품, 상품,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을 그 가격에 살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가 가격이 5,000원인데 이걸 살 거냐 말 거냐 라는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지만, 막상 이거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한 동일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6,000원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5,000원에 파네? 하고 샀을 거고, 누구는 이거는 5,500원의 가치가 있는데 5,000원에 파네? 그러면 사야지 라고 샀을 겁니다. 즉 사람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5,000원으로 같지만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는 6,000원인 사람도 있고 5,500원인 사람도 있고 7,000원인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인한테
선행이 갖는 가치와 선한 사람에게 선행이 갖는 가치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치는 주관적이다.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것들은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평가 방식이라는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요거 이상이라면 내가 사야지 팔아야지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거나 팔 때는 다양한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주관적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이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비싼지에 따라서 살 건지 팔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뭔가 답이 나오면 그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오류다. 왜?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파는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이상한 경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적정 가이드라인이 얼마 정도냐 라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초코파이 한 상자가 10,000원이니 적어도 이 아이스크림 한 통이 10,000원을 넘을 수는 없다 와 같은 가치를 판단하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을 기준 가치를 설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판단의 방법, 평가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수익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옵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하나 써보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제도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의 절대 가치, 상대 가치 같은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아파트로 따져서 자산 가치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분양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있는 어느 역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아파트, 삼성 레미안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분양가가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분양가 10억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는 바로 자산 가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격에 살 거냐 팔 거냐 해서 나는 그 가치가 10억을 넘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건설사 내지는 분양 대행사가 제시하는 10억의 분양가를 받아들인 거죠. 바로 그렇게 건설의 원가를 책정해서 거기다 적정 이윤을 더해서 만들어진 가치가 바로 자산 가치다. 바로 분양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수익 가치라는 거는 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그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를 월세로 줍니다. 그러면 매달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하고 돈이 딱딱딱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현금이 떨어지는 것들을 모아다가 현재 가치화를 해요.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의 준영구죠. 아니면 아파트의 잔존 수명 기간인 예를 들어서 30년 내지는 50년 정도의 현금 흐름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지, 월세 몇백만 원이지만 10년 후에는 물가 상승도 되고 해서 월세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 그러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고 플러스 보증금을 한 결과가 바로 수익 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당연히 분양가와 이
월세를 현재 가치화해서 보증금을 더한 가치하고는 같을 수가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다. 왜? 기본 가정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건 뭐냐? 그래서 봤더니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내가 안 내놨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인근에 아파트 단지 근처에 부동산에 가서 인근에 그 주변의 그 아파트 시세를 쫙 참고해서 보면, 우리 옆동에 비슷한 아파트에 비슷한 평형대가 뭐 10억에 팔렸네? 10억이 아니죠. 뭐 되게 이제 분양가가 10억이면 한 15억에 팔렸다라고 봐야겠죠. 15억에 팔렸네? 그러면 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계략적으로 한 15억 정도인데, 우리가 좀 동이 좋고 전망이 좀 더 좋고 층고가 높으니까 한 뭐 15억에다가 뭐 1,000만 원 정도를 더 얹어서 15억 1,000만 원 정도 되겠네라고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유사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참고해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 바로 시장 가치에 의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아파트를 여기서 확장을 하거나 뭐 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해서 좀 더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월세 같은 것들. 그러한 바뀐 것들의 내용들을 옵션 형태로, 내가 말하자면 아파트에 말하자면 확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같은 것들은 선택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가치가 달라지는 요소를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실물 옵션에 의한 그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산 가치에 의한 방법은 아파트로 따지면 분양가다. 수익 가치는 월세를 받은 것들을 현재 가치화해서 받은 그 계산한 가치다. 시장가격이라는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내놓은 적이 없어서 가격이 없지만 인근의 주변의 아파트에 유사한 아파트의 사이즈가 시장 가격으로 얼마가 되고 그거를 조정했을 때 내 아파트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산정한 결과가 바로 시장 가치다. 주변 시세다. 시세에 의한 가치가 바로 시장 가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확장을 하고 말고 내지는 뭐를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말고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는 실물 옵션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기업도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판단의 결과들이 달라지겠죠. 분양가와 월세를 할인한 가치와 가격과 주변 시세 가격과 그 다음에 뭐 옵션을 써서 더 정교하게 계산한 결과와는 가치의 숫자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도 자산 가치 안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치들이 각각 다른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은 어느 상황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 적절한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자산가치법에 의한 방법, 순자산가치법이 있고, 청산가치, 기업이 이제 셧다운을 하고 이제 찢어서 팔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각각의 것들을 판 가격을 다 모아서 합산하면 청산가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었을 때의 가치를 계산할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정해서 순자산 가치를 낸다 하면 회계장부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원가, 장부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시세하고 안 맞겠죠. 그래서 시세를 보정한 수정된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지는 대체 원가를 따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어느 회사에 어느 기업에 공장이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공장을 새로 지어서
만들어내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다라는 대체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얼마겠다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아파트의 분양가 이러면 누구나가 다 그 가격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뚜렷하죠. 이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다 계산을 했더니 얼마 이상이고 거기에 건설사의 이윤을 적정선을 붙여갖고 해서 보면 이해가는 이 가격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거부할 수 없는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의 상태가 반영된 결과, 왜냐하면 회계 장부를 기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무 상태를 반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기도 해요. 분양가라는 게 아파트 처음 사서 샀을 때 그 가격에 내놓고 파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은 없어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 입주해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일단 펑 하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한 프리미엄 효과를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아갖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미래 수익을 얘기해 주지는 않죠. 분양가라는 것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많은 기업, 즉 부동산이라든가 별로 바뀔 게 없는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가 바로 이 자산 가치를 내는 것들이 유리하겠고요, 유용하겠고, 내지는 뜯어서 팔려고 할 경우에는 부실기업이나 아니면 청산기업의 경우라면 어차피 계속기업으로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들을 각각 뜯어서 낱낱이 팔아서 그 돈을 모아낸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평가가 이런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인근 아파트 시세, 그 다음에 월세를 할인해서 받은 액수, 그 다음에 분양 원가 하면 분양 원가가 제일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죠. 바로 순자산가치법 같은 경우라면 어떠한 것들을 거래하기 위한 가격 협상의 하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단했을 때 적어도 이거 이상은 나온다라고는 하한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5,000원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내가 이걸 다 아이스크림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가에 전기료에 이걸 다 합했더니 6,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스크림의 자산 가치는 6,000원인 겁니다. 그런데 5,000원에 팔죠? 빨리 사야죠. 그렇게 하한 이하로 판단하면 무조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자산 가치에 의해서 기업 가치를 내봤을 때 그게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다. 현저하게 비싸다. 즉 내가 계산한 가치가 현재 주식시장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현재 거래를 굉장히 싸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사서 들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협상 기초의 하한, 그래서 사기 위한 기초의 하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순자산 가치를 내봐서 이렇게 낮은 가격, 이렇게 나온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가 돼 있다. 예를 들자면 블랙먼데이에 아니면은 코로나 때처럼 기업의 실제 들고 있는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빨리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됐을 때 사는 거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상의 기초에 가격의 하한이다. 하한보다 싸게 거래가 된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
아파트 월세를 받은 것들을 다 현재 가치화해서 할인한다라는 개념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매년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업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돈 벌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돈들을 현재 가치화를 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내봤더니 시가총액이 그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더라. 뭐 한 반 가격이더라. 아니면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더라. 그럼 빨리 사야죠.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 내가 보수적이지 않은 좀 더 공격적인 현금 흐름을 계산을 했을 때에 유사하다.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현금 흐름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의 그 장점이 뭐냐? 그럼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라는 관점보다는 앞으로 얘가 돈이 얼마가 나오고 그런 미래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반영한다라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 월세가 얼마지만 3년 후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서 캐시플로우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치화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화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하죠. 우리가 이런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정교하게 아비트라지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항상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맞았어야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익 가치에 의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교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이 자, 여기 고려 요소가 많죠. 프리캐시플로우 첫 해째, 그 해의 이자율, 프리캐시플로우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의 이자율. 그래서 쭉 해서 무한대로 추정을 해야 되니까 고려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화해서 퍼로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결과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캐시플로우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것, 캐시플로우의 장래 캐시플로우를 다 추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 캐시플로우야 라고 상정을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난 이해 못하겠는데? 그래서 객관성이나 이해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할인율 이거야 라고 난 했는데 난 그거보단 할인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대화의 논의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럼 그 짓을 왜 하느냐? 장기 전망이 중요한 기업.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현재 캐시플로우 같은 부분은 미미하죠. 낮아요. 하지만 앞으로 2차전지가 전기차에도 사용되고 ESS 저장장에도 사용되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의 미래 그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본다라면 그런 부분은 자산 가치로는 답이 안 나올 거고 수익 가치에 해당되는 걸로 계산하지 않으면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데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격의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나온 가격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산 가치보다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왜곡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는 협상 기초 가격에서 높은 가격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기초 가격의 상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즉 바운더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업이라면 적어도 이 가격 이상은 나올 거야. 자산 가치에 의해서. 최대한 이 정도까지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아 라는 가격이 수익 가치에서 나온 결과고 그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안에 어딘가에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내지는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작성을 해보고 상한과 하한 안에서 이 정도로 결정을 하자와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는 바운더리가 된다.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로 얘기할 때 인근 주변의 시세의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거래되니까 얼마 정도 비교해 보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시장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업을 비교할 때는 결국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과 A 기업과 B 기업이 매년 산출해내는 만들어내는 이익이 1000억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A 기업이 1000억을 만들어내고 매년 1000억을 만들어내고 B 기업이 1000억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주식의 시가총액 내지는 주가는 주식수가 같다라고 하면 거의 유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유사한 평형의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면 내 아파트는 15억에다가 새 아파트 프리미엄 뭐 한 5천 정도 해서 뭐 15억 5천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지. 인근 아파트가 15억인데 내 아파트는 30억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익이라는 게 허수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그 기업이 들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현재 들고 있는 재산만 해도 얼마인데 유형자산에 얼마, 현금 얼마, 투자자산에 관계사 주식 얼마를 들고 있는데 그거 감안하면 적어도 이거 이상은 돼야 돼. 이거보다 못한 회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져서 해보는 게 바로 PBR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세한 산식과 자세한 개념의 의미는 각각의 거에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이나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북밸류, 자기자본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PBR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현재 벤처기업의 초창기업에서 계속 영업적자를 보고 있다. 앞으로 잘 되긴 될 것 같은데 라고 보면 그런 기업은 이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지금 초기라서 그렇고 앞으로는 몇 년 지나면 정상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정도 매출액이 발생이 된다면 이러한 매출액을 갖고 있는 유사 기업의 이윤이 앞으로 정상화 됐을 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는 방식이 매출액 대비, 주당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를 계산해 보는 방식이 PSR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는 EBIT, B는 북밸류, S는 세일즈, 바로 매출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더니 단점이 뭐냐면 자본 구조가 반영이 잘 안 돼요. 말하자면 자본 시가총액만 하니까 자기 자본이지 않습니까? 시장 내 거래되는 것만 따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차입금 총액이 많은 기업이 있고 누구는 차입금이 거의 없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입금이 많은 기업보다는 차입금이 적은 기업의 경우가 보수적인 자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PBR, PER로 계산하게 되면 좀 왜곡될 여지가 있죠. 특히 장치산업처럼 현금이 이미 유출이 돼 있고 거기에서 앞으로 들어온 현금의 경우는 실상 나갈 일이 없고 그냥 내부 유보가 되는 상황인 경우라면 영업이익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면 약간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에다가 여기 순차입금을 더해서 기업의 가치라고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기업의 가치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가치가 매출액 대비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EV 대 세일즈 지표를 활용하는 거고 에비타 바로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거의 버금가는 액수죠. 거의 뭐 별 차이 없는 액수입니다. 영업활동 창출 현금 대비 기업의 가치, 구입 가격
해당되는 것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EV 에비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장 내 거래되는 가격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시중에 흔하진 않지만 M&A로 해서 기업이 팔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놀부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PF,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쪽에 팔렸죠. 그러면 M&A 통해서 팔린 거지 않습니까? 그때 거래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가치를 산정할 때는 PF에 팔렸던 사례를 생각해서 가치를 산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M&A의 거래사를 기반으로 한 거래사례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유사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공모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 가격을 비교해서 거래 사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로 거래 사례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방법들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아파트 가격의 가장 공정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양가? 아니면 월세를 현재 가치한 가격? 내지는 인근 주변 시세의 가치. 가장 객관적이고 시장 내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치는 뭘 거냐라고 보면 바로 시장 가치에 의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내지는 뭐 코로나 같은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하면 현저하게 왜곡돼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장 가치를 보는 게 맞겠지만 현재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왜곡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바로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참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쓰게 되면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거래되는 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퍼가 이렇게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화하는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이미 드렸잖아요. FCF법 F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법에 의한 것들을 일정한 가정을 두고 단순화하게 되면 바로 시장가치법과 퍼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퍼가 단순한 계산식을 갖고 있지만 만만하게 아무 논리 없이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죠. 이벤트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어제의 시가총액, 오늘의 시가총액 또 다르죠. 그러면 어느 가격을 참조를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내 아파트,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아파트 동에 높은 층과 낮은 층의 아파트의 가격이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그 거래되는 가격이 그 아파트, 그 동의 아파트도 아니고 인근 아파트에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는 4,000세대짜리 아파트고 우리 세대는 2동짜리 100세대 아파트예요. 그러면 유사 아파트의 가격 비교한 것과 단순 비교를 해버리면 왜곡이 발생하겠죠. 즉 아파트처럼 상당히 기계적으로 그 유사한 고나물의 그 밥인 아파트들도 유사 아파트를 찾는 게 한계가 있는데 각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사 기업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반도체 사업 부분, 가전 사업 부분, 휴대폰 사업 부분, 뭐 그다음에 뭐 통신 장비 사업 부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하만 사업 부분 해서 사업 부문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삼성전자와 반도체 사업 부분밖에 없는 하이닉스를 단순 비교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사 기업을 계산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한다. 그다음에
이익이나 북밸류, 그 다음에 매출액을 쓴 이러한 그 기법들의 경우는 자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처럼 자본 구조의 순차익금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모든 자본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한계점도 존재를 한다. 결국 각각의 것들을 내보고 하한, 상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온다면 안다면 시장 가치 대비의 것들을 참조해서 현재 시장 가치가 왜곡돼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교 유사 기업에 대한 그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완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적정 가격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 게 맞겠다.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자산 가치에 의한 평가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익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만 보고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시장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걸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죠. 하한, 상한 내보고 적정 가격 내보고 과연 비교 가능한지도 판단해 봐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요거는 하한, 상한, 요거는 적정 가격인데 이게 너무 상한에 붙었다. 내지는 이게 하한가 이상이다. 그러면 과도하게 왜곡된 상태니까 이런 기업들은 빨리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투자의 기본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봤더니 자산 가치의 하한보다도 싸게 거래되더라. 사야죠. 시장 가격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봤더니 수익 가치로 낸 상한보다 가격의 상한보다 높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팔아야죠. 이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가치를 내보고 그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서 내보고 그거에 따라서 살 건지 팔 건지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것이 바로 워런 버핏에 대한 의한 판단 방법이고 워런 버핏도 이러한 그 주주총에서 나온 결과들을 예상을 해보면 이러한 흐름들을 써서 적정 가치를 산정해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에 의한 부분들을 잘 믿질 않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산 가치와 특히 이제 수익 가치를 내보고 그것들의 흐름을 가지고 요 정도면 사겠다. 그러면 요거보다 뭐 할인된 얼마라면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 가격에 팔겠다면 덥석 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워런 버핏 투자법의 가치 투자의 방법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Q&A 시간에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러한 흐름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왜 산식을 밝히지 않느냐? 이 사람마다 그러한 산식들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캐시플로우 추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캐시플로우 추정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워런 버핏은 워런 버핏 나름대로의 캐시플로우 추정을 할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캐시플로우 추정을 하겠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캐시플로우 추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원칙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옵션 가치 방법인데요. 블랙쇼즈 옵션 모델이나 이항 모형, 몬테카를로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불확실성과 경영의 유연성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캐시플로우가 내년에 나올 캐시플로우가 확장을 했을 때, 연기를 했을 때, 유지를 했을 때, 중단을 했을 때 캐시플로우가 각각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주관적인 확률 부여가 달라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기대값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옵션에 의한 모형이다. 예를 들어서 중단한다 그러면 내년에 캐시플로우는 0이지 않습니까? 확장한다 그러면 확장에 들어간 비용과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그 캐시플로우에 부여되는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의 유연성이라는 것들은 확장하느냐, 이연하느냐, 중단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연하게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각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유연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모델링에 복잡해요. 확장하면 얼마의 캐시플로우 나올 거야, 중단하면 얼마의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야, 이연하면 얼마의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야. 이걸 각각을 다 유출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 나올 거야 라는 캐시플로우 추정도 힘든데 그 각각의 사례별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을 필요로 하고 하니까 복잡한 모델링에 주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 복잡한 모델링과 주관적인 가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실물 옵션에 의한 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변동성을 나타나는 그 델타를 추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쇼ल्드 옵션 보더의 경우는 그 객관적인 가치로 사용되기보다는 투자 기회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참고 자료로, 즉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시장 가치에서 가격 하한, 상한, 의사결정의 적정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들을 하되, 이런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성 기업이라든가 이런 옵션의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 뭐 예를 들자면 뭐 IT 기업 중에서도 특수한 IT 기업, 그다음에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것들의 경우는 참고 지표로 작성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이오 기업, IT 기업의 경우는 시장 가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다루는 바이오시밀러의 약품의 종류, 의약품의 종류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그 다양한 것 중에 어느 거에 초점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다 해서 같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에요. IT 기업이다. 누구는 뭐 3G 통신에 대한 장비를 하고 있고, 누구는 2G 통신에 대한 장비를 하고 있고, 누구는 랜 통신에 대한 장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비교 가능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라면 이런 바로 참고 지표에 해당되는 옵션 모델에 대한 가치도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모형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 정도이고, 이러한 것들 정도만 이해를 해도 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또한 각각의 실제 계산법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요소일 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앞으로 그 수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방법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해 본 거는 퍼에 의한 방법이실 거예요. 뭐 코스피 퍼가 15 정도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20이 넘는데 우리는 퍼가 15 정도가 안 되고 뭐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종업종 퍼가 얼마인데 얘는 얼마다, 그래서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추정 요소가 적어서 그래요. 자산가치 내려면 장부 다 확인해서 이거에 원가로 되어 있는지 시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다 파악을 속속들이 다 해야 되죠.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내는 거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나중에 자산가치를 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아, 이래서 자산가치 내는 게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캐시플로우 추정하는 부분들은 이 각각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추정이 내가 동의하지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증권사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과거 뭐 5개년에 그 포워드 루킹 퍼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더라.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을 얼마를 적용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목표가 얼마다 라는 식의 단순하고 심플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쉬워요. 추정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주 단순하죠. 내년 이익 추정하고 기존의 그 forward looking per만 계산해서 그거를 합산해 주면 곱해서 목표가를 추정을 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목표가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거 이상은 가치가 나온다라고 본다라고 보수적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표가를 제시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그 목표가를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상대가치 반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 가치인 퍼나 뭐 EV 에비타를 쓰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지는 뭐 벤처기업이다 그랬을 때는 뭐 PSR을 쓰는 경우 아니면 EV 세일즈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 보고서인데 수익가치법인 프리캐시플로우를 써갖고 추적을 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갖고는 도무지 이 시장 가치를 써갖고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를 과대평가하기 위해서 썼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낮은 안 좋은 방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된 아이스크림 하나가 5,000원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에요. 내가 그 동의를 하고 돈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게 가격이에요. 즉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된 가치가 가격입니다. 이거는 양자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장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나오는 수치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매번 움직이는 게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적어도 이 이상은 돼야 돼. 가격의 하한이 이거 이상은 돼야 돼. 이거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유사한 거 비교하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러면 이 주식은 얼마야 라고 얼마까지는 내가 내도 손해가 안 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가치다. 이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싸면 사는 거고, 이 가치가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으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파는 사람은 이 가격보다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이 가격보다 그 기업 주식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월세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인근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슴에 담아서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는 그러한 개념화에서 이런 각각의 하한, 상한,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해보면 뭐 가격의 상한을 잘못 추정하게 되면 얘가 의사결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랬을 때는 자기가 과연 추정을 한 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괴리가 있고 논리상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즉 기업 가치를 내보는 이유는 내가 감으로 판단했을 때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참고 지표이고 의사결정의 그 참고 지표이지 이 값이 맞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기업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실무에서 말하자면 사업성 검토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정도씩을 써봅니다. 무슨 얘기냐? 자산가치법을 기본적으로 다뤄서 가격의 하한을 선정을 하고 수익가치법을 써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가치법,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적정가치를 도출하고 이거에서 보수적으로 또 할인까지 해요. 할인까지 해서 여기 나온 적정 가격에서 30%를 할인한 가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이런 기업의 그 가치를 선정한다는 과정은 객관적으로 뭐 숫자를 내니까 뭐 대단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먹구구인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어림셈을 하는 거고 적어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바람직하게 되실 것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뭐 소액을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을 다 쓴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를 하고 내가 장기로 가져가야 될 그 기업의 주식을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재무제표 살펴봐야 되고 캐시플로우 투정해 봐야 되고 퍼나 EV, 에비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장 가치를 추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식의 하한, 가격의 가치의 하한, 상한, 적정가를 판단해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